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전원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적위원 25명 중 의장, 부의장, 자문위원 8명, 심의위원 6명, 정보위원 6명 등 총 2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안건보고 및 토의에 앞서 대통령님 모두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네, 우리 하정우 수석이 박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내가 박수를 쳐요. 제가 사회를 본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네, 아무 때나 박수 치지 마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네. 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첫 회인데 간략하게 소개라도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네. 오래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우리 부의장님. 그러면 부의장님부터. 간단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예, 아마 이 전에 보신 분들도 전에 회의 많이 했어요? 몇 번이나 했나요? 네, 지금 대통령 모시고는 처음 회의고, 네. 그 전에는 뭐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뭐, 그 심의회의, 자문회의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보통 뭐 5번에서 10번 사이 이런 정도로. 대통령 주재회의 5번. 대통령 주재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요. 네. 글쎄요. 자체.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는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모르시니까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네, 그럼 각자 돌아가면서 네. 그 이름과 그 직책, 맡은 전공 분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최양희입니다. 부의장직을 맡고 있고 현재 한림대 총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뭐 컴퓨터, AI 그런 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기재부 장관 구인철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박현욱입니다. 저는 자문회의에서 창업 관련된 소위원회를 맡고 있고요. 저 전공은 의료영상공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차관 최은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과학과 이은경입니다. 저는 심의위원이고요. 과학기술 정책연구 쪽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방위사업 청장 숙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행정학과에 있습니다. 홍형덕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과학기술 정책을 전공하고 있고요. 특히 R&D 평가 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양재정보공학과 나노과학과에 있는 정연욱 교수입니다. 저는 전공은 양자 컴퓨팅 분야 담당하고 지금 국가과학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연구원장 이영욱입니다. 저는 이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연구원 백원규입니다. 전공 분야는 원자력 안전, 그리고 원자력 개발이 전문 분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민의 연세대 김지현입니다. 저는 바이오 분야 전공하고 있고,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특히 마이크로바이오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권오는 교수라고 합니다. 연구 분야는 수학과 수학교육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김현정이고요. 저는 심의의원으로 일하고 있고 전공 분야는 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부 1차관 문신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산대학교 필리티에서 기술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육신경입니다. 저는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보건의료 R&D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최석준입니다. CJ그룹 미래경영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는 경제학이고 주로 기술기획하고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사를 맡고 있는 AI 미래기획 부서 가정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통령 용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지금 반갑습니다. 저는 12위원을 맡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부원장으로 있는 장준전입니다. 저의 전공은 반면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하수성님 좀 땡기고 네, 진짜 그 원래 보통이 아니지만 안 좋대. 맞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기통이다 이렇게. 좀 더 땡기세요, 하수성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총장 유지범입니다. 제 전공은 재료공학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자문회의 심의위원이었던 박희정 장관 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경기현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대표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고문으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력 유출하고 또 나갔던 인력 돌아오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고요. 지금 그간에도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법정기구이라서 이제 오늘 의결사항도 있고 한데 그 외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되게 망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온갖 가지 영역들의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큼 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중에서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논 팔아 밥 팔아 배고프고
헐벗었지만 자식들 공부를 시켜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데 저는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아요. 아마 올해 편성된 예산, R&D 예산액이 약 35조 3천억 정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게 될 텐데,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어쨌든 각 분야의 전문적 소양을 그리고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니까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저도 학습하는 자세로 말씀 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할 안건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제1호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안과 보고 안건인 제2호 새정부 AI 정책 투자 방향, 그리고 제3호 고처별 현장 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1호 안건인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께서 안건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께서 안건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된 자료 그 페이지 수를 보셔야 됩니다. 밑에 페이지가 아니고요.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이자 새 정부의 R&D 비전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K-R&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며 초고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K-방산까지 기술력을 통해 우리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왔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거예요? 가로로 된 거? 예. 그리고 본부장님 그 번호가 조금 달라요. 이 발표 자료하고. 네. 슬라이드 오른쪽 아래 유인물의 페이지가 아니라 슬라이드입니다. 네. 네, 슬라이드 2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잠재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첨단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쏟으며 글로벌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슬라이드 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R&D에 확실하게 투자하여 과학기술계와 함께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또한 위축된 생태계를 완전히 회복하여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의 예측 가능한 R&D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 R&D 연구개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30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R&D 투자입니다. 특히 기술 주도 성장 그리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10대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 대도약을 이끌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서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방산, 중소벤처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경제사회 대전환을 이끌 인공지능에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미래 AI의 판도를 바꿀 기술을 선점하고 독자적인 AI 역량을 강화하고 고성능 AI를 위한 세계 최강의 AI 고속도로를 구현하겠습니다. 연구, 산업, 공공 모든 분야의 AI를 융합하여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에 2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이런 경제성 있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또한
전력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지능형, 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현하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초격차 전략 기술에 8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합성 생물학과 같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기술을 먼저 선점하고 북극 항로, 양자 암호와 같은 공급망 안보에 필수적인 기술을 내재화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자율주행과 같이 단기간 안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도 실증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K방산을 위한 국방과학기술에 3조 9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K9 자주포, 천궁2 미사일과 같이 큰 수출 성과를 거둔 무기체계 고도화를 앞장서고 수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AI, 양자와 같은 신기술도 국방에 신속하게 적용해서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성장의 세기를 개척할 중소벤처혁신에 3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시장성이 검증된 기업을 선별해서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R&D 결과물에 대한 혁신 조달과 구매 연계를 통해 기업의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모두의 성장 11페이지입니다. 우선 무너진 연구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초과학, 인재, 출연기관, 지역, 국민의 안전까지 모두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먼저 기초과학 탐구에 3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위축되었던 연구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개인 기초 과제수를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보다 더 확대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꾸준히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 연구 기간을 늘려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의 성장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서 1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교육부터 취업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AI, 바이오 등 핵심 분야의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유치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출연기관의 국가적 임무 수행을 위해서 4조 원을 투자합니다.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외부 과제를 수주하게 만드는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임무 중심의 출연연을 만들어서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과학기술에 1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역이 스스로 R&D를 발굴하고 기획하여 그 지역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자율형 R&D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AX 실증을 통해서 AI 기반의 지역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재난 안전 대응에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홍수, 산업재해, 범죄 등 각종 재난 안전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범부처 협업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투자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R&D 투자의 효과성도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시너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의 명확한 역할 부담으로 유사 중복된 예산 투여는 제거하고 기술 개발부터 활용, 확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선 국정과제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고 사업 세부 계획을 고도화하여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R&D 예산 심의 과정에도 AI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가 되도록 선도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의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 꼭 필요한 만큼 빈틈없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핵심 축입니다.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를 국민주권정부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근데 원고 써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약 정리를 잘 하신 거예요? 네. 써놓고 읽은 것 같지 않은데? 요약을 하고 반복 연습하였습니다. 아니, 정말 핵심적으로 요약된 걸 또 요약을 하셨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7분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아, 그러세요? 네.
네. 아주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예. 네, 라이브를 고려하여 7분에 잘 맞춰주신 박인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심의 안건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손을 들어 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 이제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요즘 이제 중국 국가에서 민간과 정부 합해서 1년에 R&D를 얼마 썼나 뭐 최근에 보니까 한 5천억 불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예산만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GDP 입장에서 중국이 한 뭐 12분의 1쯤 되니까 우리가 R&D를 많이 할애해도 아마 총 예산으로 보면 한 10분의 1,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어떻게 R&D를 할 건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지표가 이제 효율성하고 효과성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성 지표는 뭐 커버리지가 얼마 됐냐, 또는 뭐 성공률이 몇 프로 됐냐, 이런 건 이제 효율성이고, 효과성은 정말 임팩 있는 사업을 만들었느냐, 이런 게 효과성인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앞서야 되는 건 아닌데, 효과성이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에트리에서 그 디지털 교환기 만들 때, 그때 이제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에트리하고 그때 이제 뭐 삼성, 금성 같은 기업체까지 다 들어와서 정말 국가적으로 일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날로그 교환기가 없이 디지털 교환기를 개발한 첫 번째 나라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만 보면 TSMC도 결국은 국가 주도가 돼서 그때 산업기술연구원인가 여기서 이제 R&D 투자를 하고 그 결과로 TSMC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R&D 투자를 할 때 이게 정말 임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인가, 그리고 이렇게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화까지 되려면 이제 로드맵이라든가 또는 뭔가 조직이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산된 관리 체계로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런 큰 과제를 만들었을 때 기업으로 치면 최고 경영자와 관련된 그런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이 끌어갈 수 있게 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트리 그때 성공 사례를 보면 그때 참여한 사람들한테 정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런 파격적인 인센티브 설계까지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과학기술인의 어떤, 지금은 솔직히 좀 매력이 없거든요. 과학기술 인력이라는 게. 그런 매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토론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요. 지금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구개발 결과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전에 이제 뭐 연구수대 또는 뭐 주택이라 이런 지원까지도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유학 같은 특점도 많이 주어졌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일을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어떤 국가적인 명예 같은 게 됐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좀 포인트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상용화하는 거는 그 R&D를 하고 있는 주체, 뭐 법인이든 연구기관이든 이런 데가 하는 건 허용이 되는데, 거기에 소속돼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연구원들은 독자적으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허용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치료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연구에 참여한, 보수를 받고 참여한 개인들도 그걸 뭐 상업화하거나 이런 거. 국가 R&D에 참여한 연구원이 거기서 나오는 지식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창업할 경우에는 그 출연 기간에 자기 연구한 거기서 IP를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요.
그 기술을 더 심화시켜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승인을 받거나 뭐. 그거는 기관 자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 국가에서 그걸 장려하는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간단한 창업시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뭐 원활하게 사업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인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제일 강력한 동인이잖아요. 예. 예?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뭐 해서도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지.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뭐 창업이나 상용화하거나 이런 걸 허용해 준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을 한 채 주든지 뭐 아니면 영국의 몇 % 아니면 그로 인해서 얻을 편익에 일정 비율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 것도 이제 큰 네. 매력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어때요? 그 문제? 예, 대표님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구 성과 기간을 땡겨서 하게 되면 그 남는 돈을 인생 드리려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빨리 끝내는 것도 물론 인센티브인데 더 깊이 있게 예를 들면 연구를 하다 보면 꼭 그게 아니고 약간 뭐 벗어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으면 연구 과제에 집중하니까 안 해버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역사적으로 정말 유용한 물질을 발견해 준 건 전부다 보수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보수적으로. 근데 그런 걸 권장하려면 지금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방식을 좀 더 다양하게 획기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네요. 아이디어는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현장에 계시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연구원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방법. 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창업의 길을 가게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창업에 갔을 때 요즘 이제 걱정하는 것들은 실패하면 어떡하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창업은 한 50%, 아니 70, 80%는 실패하는 90%는 실패한다고 봐야죠. 근데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지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런 조치도 되게 실패할 때 복귀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예,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일을 보면 뭐 임금차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내에서 창업을 했을 때 뭐 이제 뭐 스탁옵션 이런 걸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스탁옵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세를 좀 조절해 준다거나 해서 그 성과가 실제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의견을 좀 한번 내봐 주시죠. 괜찮은 안이 있으면. 제가 대학 쪽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은 그 특허를 내거나 지식재산이 생기면은 직접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기술 이전을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필요로 하는 회사에다가 기술을 공여를 하고 또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심한 경우에는 뭐 예산 전체에 대학이 소유한 예산 전체의 10% 20%를 그걸로 충당하는 뭐 때에 따라서는 조 단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입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보통 수입을 배분하는 그 수혜자가 세 개입니다. 대학 전체 아니면 교수가 소속한 학과 그리고 교수 개인 그렇게 해서 대개 1대1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개인한테 제일 많이 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한 70%까지도 수입의 70%까지도 그 발명가 개인에게 그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죠. 그러니까 그게 꽤 배당을 많이,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온 발명을 하거나 특허를 보유한 그런 개인에게는 대단한 이게 인센티브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래서 그런 연구에 많이 몰두를 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연구 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위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누구예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국가인데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공공연구비로 드린 그것이 국가 소유인데 그 국가가 대학으로 그걸 이양을 했습니다. 대학이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다 넘어갔어요. 그 대학 기관이 다시 기관에게 기관을 넘어갔는데 그 대학에서 다시 그 수입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70%를 지급하는. 지금 그런 대학은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도 다 연구기관 주연도 마찬가지고요. 주연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저 대통령께서 가장 큰 인센티브가 뭔가 질문 주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우리 연구자들하고 얘기 많이 해보면요.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에 자기가 참여하는데 3년 프로젝트로 우리가 모든 그 기획을 해가지고 평가까지 다 받았는데 정말 자기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뭐 한 1년 반 만에 완성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그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씩 30억이 보장돼 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도입 안 되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자유롭게 다른 연구에 전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 그 나머지 돈을 다 본인한테 가면은 저는 이미 오래 알기로 했대요. 이미 힌트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의미는 있는데 정말 이제 그 큰 과제를 성공했을 때 오는 그런 빅머니. 그래서 이제 효과성을 진짜 만들려면 정말 큰 과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외람되긴 한데 그런 사업을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때 인센티브를 처음에 디자인하거든요. 그래서 A는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생기면 20억 더. 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큰 과제를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가 누구한테 얼마나 들어갈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러니까 그 해야 된다는 거 다 공감하는 거고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좀 더 거기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가장 강력한 연구 동의는 자기 이익이죠. 물론 뭐 역사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 인류에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해서 이게 좋겠다. 구체적인 안들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원론적인 얘기야 뭐 우리가 다 동의하니까요. 저도 네. 일단 기술료라든가 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구자에게는 절반 정도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절반 정도 배분하는 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좀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위 특허를 받았다 연구를 해서 그러면 특허를 팔았을 때 객관적 가치의 절반을 연구자가 추정하는 거 상당히 큰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머지 절반이 그 연구기관이 아주 자율성을 가지고 더 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율성을 나머지 50%를 가지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 상당 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적재산권이 아예 연구기관 자체에 귀속이 되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절반은 연구자한테 주고 절반은 그 연구기관 자체에 귀속되니까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이제 막상 쓰려다 보면 좀 제약이 좀 있는데 이제 어쨌든 누가 단소리예요? 연구 개발이 일단 되는 것은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냥 연구기관의 자율성으로 맡겨놓으면 연구기관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인 쪽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제도적 제약이보다는 기관 내 문제 같아 보이는데 각 연구기관 내 문제. 그 정부에서 그 통제하거나 뭐 제약을 가지는 않는가? 예, 저희들의 가이드라인은 그것을 인건비로 쓴다든지 경상연비로 쓰는 경우는 통제를 하죠. 이 가이드라인을 없앴다는 그 말인 거예요? 아니, 뭐, 자율적으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예.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편익이 생겨났으면 그걸 뭘로 쓰지 마라, 뭘로 쓰라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선생님, 저희들이 이렇게 행태를 보면은 이게 주로 이제 또 개인한테 주는데 그 돈이 또 그런 경상비나 또 이런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눠 가져가지고 소위 뭔 잔치를 해버리더라. 그런 식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니고 연구를 쓰셔라. 연구하는 데서. 네, 연구하는 데서.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 백 교수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통제 제약조차도 자기를 맡겨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엄청난 동인이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정부라든가 대학에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은 또 많은 그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때 마침 연구 개발자 그걸 맡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을 만들어줬던 그 주변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같이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당시에는 개인 연구로 화약 개발해가지고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연구 개발을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결국은 공공이든 기업이든 이런 데서 투자해서 할 텐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죠. 그 의견을 좀 더 내주시는데, 하여튼 이 인센티브 제도를 좀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요. 다른 나라 사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거는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내가 뭘 해주면, 진짜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영혼을 바쳐서 한번 해보겠는데, 라고 하는 건 한번 여러분들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 정부 측에서도 하시고, 하여튼 아이디어를 다 한번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든지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술료 수입이 들어오면은 50%, 지금 최근에 바뀐 게 60%까지 발명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퍼센티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놔도 기술료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세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료를 받으면 지금 기술료를 근로소득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거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오히려 전체 기술료 중에서 50% 이하를 개인한테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세금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이렇게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 이거 말고도 특히 순수과학 분야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이 분야의 연구를 그러니까 연구비 걱정 없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 이거가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현재 각광받지 않는 연구 분야를 하는 게 오히려 노벨상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광받는 부분은 이미 노벨상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개인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 말고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연구 자원을 배분할 때 이제 기업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현실적인 연구 과제로 갈 거냐, 아니면 기초 연구로 갈 거냐, 그 경계에 관한 문제, 그건 다양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건 한쪽으로 선택할 건 아니고. 저거는 어떠세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 기술이 거래되는 시장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잖아요. 연구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은 이제 특허를 등록하든지 했지만, 이 잠재 가치는 분명히 큰데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 또 살 사람은 있는지도 모른다. 특허 시장 얘기하고 관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연구처장 했을 때 경험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특허는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기술관이 되거나 그게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이유 중에 하나, 대부분 퀄리티가 낮은 특허가 많이 양산된다는 문제인 건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부에서나 이제 그 과제를 이제 받아서 수주해가지고 일을 할 때 성과로 특허 숫자만 세니까, 그러니까 이거 숫자만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실험 있는 특허 좀 안 하면 좋겠어요. 효율성하고 효과성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양질의 특허를 소수라도 많이 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양질의 특허를 낼 수 있도록 그 기관에서도 같이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연대 같은 경우는 연구처장을 하면서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도 하게 되는데요. 특허청에서 IP 펀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우수 특허에 대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는 외부에 심지어는
좋은 특허가 있으면 사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과기부에서도 좀 확대를 잘하면 좋고. 저희가 지금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을 해가지고, 특허나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좀 과기부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그 지금의 좀 문제들이 그 도전적인 연구 과제들 셋업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연구 과제 R&D 과제 성공률이 98%가 넘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성공을 많이 해서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도전적인 아니요, 내 연구를 막 지금 평가가 성공과 실패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등급을 나눠서 굉장히 좀 상위 평가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대로 좀 지급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이렇게 좀 그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과제만 아니고서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과제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평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네거티브 방식을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데, 지금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저희가 좀 가이드하고 나머지는 좀 자율적으로 좀 맡기는 형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가끔씩 그 얘기를 듣고 얘기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R&D의 특성은 성공률이 너무 높다. 이게 다 관료주의 때문에 그렇죠. 평가가 편하게 하라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시정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 내가 어떻게 시행할 거냐를 검토 중일 거고요. 이것도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좀 내주면 공급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는 쪽이 아니고 실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건 좀 대대적으로 바꾸라고 지시는 해놓은 상태예요.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게 지금 내년도 그 예산에 대한 거니까 우선 타이틀이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 이게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투 트랙으로 그 전략기술에 대한 시급성, 그 다음에 또 기초과학이나 인력, 이런 그 안정성을 위한 투자로 돼 있어서 보면은 굉장히 잘 세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게 굉장히 전략기술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초과학 쪽에서는 또 특허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요구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었던 거예요. 기초과학을 하면서도 특허 몇 편 내냐, 이런 걸 계속 따지는 거는 조금. 앞으로 특허 몇 개 내냐 따지지 말아야겠다. 정말 쓸데없는 데인데 꼭 안 해도 되고 막 잔뜩 해놔가지고 관리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트랙으로 조금 다르게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전략기술은 속도가 중요하지만 그 기초과학은 역시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니까 이건 투 트랙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초과학이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하고 알 낳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위를 아예 안 키우고 먹이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약간 믿고 그리고 또 사실은 자유공모 과제라는 것도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과제를 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자들을 믿고 좀 더 기다려주는, 황금알 아니라 비슷한 거라도 나올 수 있고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사실은 그런 면으로 많이 접근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인재 양성이랄까 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이공계 학생 또는 과학이계 학생들이 많지 않고, 또 연구자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와야 하고, 그런데 가장 목표가 여기도 사실 인력 양성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되어 있는데, 뭐랄까 시급한 전략기술에 대한 거는 특별히 양성 계획이 딱딱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기초과학이라든가 이공계 일반적인 학생들이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비전, 내가 졸업했을 때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연구자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졸업을 해서 당장 내가 연구자가 되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데가 옛날과는 다르게 연구소가 많이 없어지고, 또 채용을 정식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했다가 갑자기 또 정규직으로 올리고 또 PBS 시스템도 사실 없어지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 거에 의해서 장기적인 고용 계획, 예측 가능한 고용 계획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마쳤을 때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는 더 해주세요. 두 가지.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요. 모든 분야의 인력이 모자라서 이쪽 분야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할 인력들이 전부 다 의대로 간다고. 네. 근데 뭐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죠. 자유공모제, 연구주제, 자유주제 공모? 이거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기초과학은 대부분 그렇죠.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네. 탑다운이 아니고 보통 자유공모를 통해서 과제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비중을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현장 연구 현장에서 주어진 자유로운 주제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우리도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 이게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 정부가 R&D를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원래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돈벌이 되는 거 가능성 높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그건 기업들이 원래 투자를 하는 거고 정부 R&D는 그것보다 좀 더 어렵고 가능성 낮고 어렵고 장기적이고 좀 더 기본적이고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그래서 성공률을 따지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도 정부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대안을 또 만들어 보시죠. 관련돼서 말씀. 네. 그리고 오늘 참 이게 시간이 어쨌든 대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제가 이거 말고 또 남아 있죠. 네, 2개 정도 보고한 건이 더 있는데 뒤에 토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또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연구 과제에 관한 거니까 하여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의욕을 갖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연구 주제들 선정이나 또는 평가나 이런 거는 정말로 관료적으로 하면 안 된다. 얘기는 다 공감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공 교수님 말씀. 네, 공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에요. 하세요. 네, 자꾸 압박하지 마세요. 네. 우선 오늘 이해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말씀드리고요. R&D 예산 증액 결정을 우선 먼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학기술계에는 단비와 희망입니다. 기초과학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 생태계 붕괴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연구자는 2021년 27,000명에서 2025년 56,000명으로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연구과제는 15,000개에서 11,000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라서 30년 동안 쌓아온 연구실이 무너지고 대학원생이 떠나고 있습니다. AI 인재 양성은 수학 기초 없이 불가능합니다. 기재부에서 전 국민을 AI 인재로 만들겠다고 하고 EBS로 전 국민을 AI 교육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치원부터 4년씩 선행학습하고 초등학생이 미적분학을 배우고 의대 입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 국민의 수학적 역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 GPU는 행렬과 벡터의 연결 연산이고요. 약간 전문 용어 들어가겠습니다. 원소를 잘하고 CPU는 미적분한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딥러닝은 순전파의 행렬 곱셈이고요. 역전파는 편미분 연쇄 법칙 그 자체입니다. 확률 분포와 통계적 추론 없이는 머신러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초 수학 없이 진정한 AI 인터넷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은요, 제가 여성이라서 또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여성 연구자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BK21 여성 대학원생들이 한 달에 100만 원, 160만 원 받는데요.
같은 나이 취업한 중위권 여성의 수입이 266만 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고치고 있고요. 출산, 육아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계 대학원생들 사이에 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앞서 발표 들으셨겠지만 네이처 인덱스에서 중국이 세계 1위고 상위권 10개 대학 중에서 8개가 중국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 54위, 카이스트 76위입니다. 우리가 R&D에 GDP 4.8% 투자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과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구 과제를 단계적으로 늘려주세요. 그래서 2028년까지는 3만 개 정도로 확대해야 해주셔요. 둘째, 기반, 중견, 섬도, 거대 가지로 이루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재구축해야 됩니다. 젊은 연구자에게는 초기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풀뿌리 기초 연구비를 확충해야 되고, 여성 청년 연구자에게도 지속 가능한 연구 경로가 보장이 필요합니다. 수학 기초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수학 교육 과정을 AI 시대에 맞게 개편해 주셔요. 세 번째로는 여성 연구자 지원을 현실화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BK21 지원금을 250만 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출산, 육아, 휴직 보장과 대체 인력 지원을 의무화할 것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자가 존중받기 위한 한 방법은 연말에 과학기술계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주세요. 그러면 아마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나도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외치고, 여성 연구자가 육아와 연구를 함께 할 수 있고, 튼튼한 수학 기초 위에서 AI 혁신이 뽑혀서 AI 3강으로 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출발점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추마설을 하신 거죠. 준비를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잘못 봤는데, 연구개발 지원 분야 중에 혹시 소방기술 분야도 충분한가요? 제가 소방 지휘를 하다 보니까 네, 소방기술도 제일 의문인 게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소방관들이 화염 속으로 육신을 던져 넣어야 되냐,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생각이 들고, 이게 잘 개발하면 사실은 국방 방위산업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장도 사실은 전 세계, 우리나라만 생기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R&D, 왜 소방은 R&D를 안 하냐, 왜 그렇게 원시적으로 산소통 치고 불 속으로 뛰어드냐 그랬더니, 연구개발을 하면 수요가 적어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장을 좀 넓게 보고, 방위산업하고 관련도 깊고 해서 소방 분야 R&D,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나 이거 안 늘렸습니다. 안 늘렸어요? 예, 지금 이제 연재 예산이 혁번에서 온 예산보다 저희들이 훨씬 많이 늘렸습니다. 소방 분야를? 네, 대표님 말씀대로 소방도 이게 기술 혁신을 해야지만 이게 인력도 빨리 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그리고 소방 분야의 연구개발 기관이 너무 조악해 보이는데, 거의 너무 수준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거 감안해서 아니 합동 연구를 하든지 통합 연구를 해서 같이 하든지 그런 거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빨리 하고 또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1호 안건 같은 경우는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장이 돼서 제 1호 안건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봉도 없고 뭐 다 반대 없으시죠? 네, 다 모두가 동의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유 안건 새 정부 AI 정책 투자 방향을 백원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고 여기 권원남 교수님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새 정부 AI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1페이지입니다. 우선 AI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과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AI 대전환 기반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하는 한편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 갖춘 특화 AI를 확산하고 각 분야에서 누구나 AI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모두의 AI를 구현하겠습니다. AI 고속도로 위에서 우리의 AI 기업과 인재들이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 GPU, 초고성능 네트워크, 고품질의 데이터를 조속히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AI 기술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산 NPU, AGI, 피지컬 AI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서 해외 탑티어 인재 유치에서부터 국내 AI 핵심 인재와 AX 융합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인 노력도 경주할 것입니다. AI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 AI 안전,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들을 토대로 AI 3대 강국 실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AI로 제조, 농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AI가 소상공인, 국민 생활에 힘이 되고 사회 문제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AI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새 정부 AI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마련 중인 액션 플랜에는 AI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첨단 GPU 공급과 해외 인재 유치 대회, 국가 AX 대전환을 위한 공공 분야 AI 활용 제고 및 AI 팩토리 구축, AI 안전 확보와 글로벌 확산을 위한 AI 오남용 방지 및 범죄 대응 등 모든 부처의 세부 이행 방안이 총 망라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수립,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정부는 26년부터 국가 AI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주요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첨단 GPU 1.5만 장을 추가 확충하는 한편 분야별 고품질의 특화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등 AI 고속도로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산 AI 반도체 R&D와 실증을 확대하고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내년부터 AI 중심 대학, AX 대학원을 새롭게 운영하고 최고급의 AI 해외 인재 유치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업 지역의 전방위적인 AX 확산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하겠습니다. AI 정부 대전환 30대 과제 그리고 제조 AX 프로젝트와 함께 대구 AX R&D 허브, 경남 전북의 AI 팩토리, 광주 AI 시범도시 등 대규모 지역 AX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독자 모델 개발과 AI 제로 리스크 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안전 확보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AI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네요. 이거는 우리 권원남 교수님이 여기다 맞춰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미리 설명하세요. 잘했어요. 네. 일단 요거 저기 아까 우리 장재현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해외 인재 유치 그다음에 인재 유출 방지 두 가지가 중요 과제잖아요. 근데 뭐 거기는 뭐 통상적인 정책도 대책도 있을 텐데 혹시 옛날에 제가 보니까 미국도 저기 뭐 인도나 무슨 뭐 제3세계에서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가지고 실리콘밸리가 세계 인재를 모아서 성공한 측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여건은 모르겠지만 문화나 아니면 이런 선호도가 매우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활용해가지고 해외 인재들을 좀 유인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던데 그거는 혹시 좀 실질적인 대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AI 국내에서 연구하다가 외국으로 나가는 친구들 중에 다른 일부는 이제 뭐 돈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친구들은 연구 여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아까 GPU 15,000장 한다 그러는데 학교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GPU 100장도 없어서. 네, GPU는 우리가 왕창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컴되면 좋겠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발표 들으면서 좀 서버린 AI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서버린 AI를 거의 말씀하신 건 스크래치부터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게 짧은 시일 내에 쓸만한 게 나올 수 있을까 약간 그 의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 쓸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되게 편하게 쓰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컴퍼니에서 LLM 같은 걸 편히 쓰고 있는데 워스트 케이스가 이제 만든 게 한문을 쓰게 만들면 안 되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짧은 기간 내에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픈 AI에서 나온 솔루션만큼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AI에 대한 접근도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현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람도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좀 그러니까 서버린 AI도 예를 들면 뭐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 보면 데이터 센터나 또는 AI 모델 같은 거를 글로벌에 사오거든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 자기네 아랍어를 붙이고 아랍 데이터를 넣어서 서비스를 해서 누구든지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데 얘기해보면 학계에서도 뭐 화학이면 화학의 LLM, 제약하시는 분 제약 LLM 이런 리카운트가 엄청 많은데 지금 국내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빨리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를 통해서 뭐 스타트업 만들거나 또 학교에서 연구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남기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러세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자적인 AI 모델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해외 협력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 영역에 빨리 진입할 부분들은 진입하고, 독자적인 어떤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범용적인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산업 분야 그리고 학계에서도 특화 분야에 어떤 AI 연구를 할 때 있어서 사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조, 데이터의 어떤 학습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목적에 맞게 파인 튜닝이나 서비스 개발에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빨리 AI 확산을 위해서 좀 협업할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시에 어떤 투트랙 전략을 짜는 것이고, 사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측면에서도 한국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권 안에, 경쟁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리포트에 따르면은, 저희가 11위권, 그리고 15위권에 한국의 AI 모델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11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미국,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의 사실 많은 빅테크들, 중국의 이제 뭐 딥식이나 뭐 QM 모델들. 이제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현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나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컴퓨터 인프라 이런 데이터가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우리도 글로벌 탑 수준에 도전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짧게만 그 코멘트 드리면 사실 지금 이제 시기가 예전에 90년대 한글과 컴퓨터, 이제 워드, 그 다음에 지금 또 네이버하고 구글, 그리고 이제 이제 오픈 AI하고 이제 우리 서버린 AI 얘기가 되는데 국가 안보적인 측면도 또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서버린 AI를 국가적으로 예전에 사실 우리 70년대, 80년대 그 국가 주도의 성장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AI 시대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예.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아까 그 인력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셔도 돼요. 예. 네.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전 뭐 출마할거나 필요한 말씀하시죠. 예, 사실 그 앞서 그 변계현 그 고문님께서도 좋은 말씀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서 좋은 인력을 갖고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요즘 그 K-컬처, K-팝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전에는 제3국 중심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뭐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그 미국으로 예전에 그 인도 인력들이 많이 갔던 거는 인도 사람들 영어가 이제 수월해서 그랬던 거고 또 최근에 우리도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의외로 한국어를 좀 하는 외국인들이 좀 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인하는 효과들은 자연적으로도 있고 또 R&D 쪽으로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쪽에서 걱정은 우리의 고급 인력이 나가고 있는 게 더 걱정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면에서 저희 뒤쪽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어느새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가 됐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중국 뭐 천인계획뿐만이 아니고 그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저도 놀랄 정도인데요. 우선은 그 중국이 원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박사 위의 원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림원 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림원은 회비를 내는 그 개인 단체고요. 그 중국의 원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원사가 되면은 예우가 학교 안에 2층짜리 집을 줘줍니다. 당신은 이제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연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의전 서열에서도 시장다움입니다. 전용차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 R&D가 어떻게 보면 원사라고 하는 우리 그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구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과학자들을 대우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서 우리하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총장이나 부총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네이처 사이언스급 논문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인재를, 특히 과학기술 인재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국가과학자 프로그램까지가 괜찮은 게 있었습니다. 그 물론 이제 R&D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개인 예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지난 그 예비 회의 때 이제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또 우리나라에서 한 500명 정도 해서 국가가 공인하는 국가과학자를 지정을 하고 본인 연봉 외에 인센티브로 1년에 국가에서 1억씩만 준다 그러면은 연예인들 누가 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연예인 되기보다 과학자 되기가 사실 쉽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좋은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그러게 올림픽에 금메달 따가 연금 받는 게 목표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님께서도 어렸을 때 꿈이 혹시 대통령이셨어요? 전혀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물어보면 반은 과학자이지. 과학자, 반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다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제안이신데, 이거는 정말 한번 검토해 볼 만하네요. 예. 격려 프로그램으로 예산 규모도 크지 않고. 네, 통님 그 사모 안건을 하고 토론 시간을 확보해서 나머지 그러시죠. 토론하면 네. 어떨까요? 네. 네. 제 3호 안건이 부처별 현장 소유자 중심의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보고가 있습니다. 고가 R&D 규모가 가장 큰 5개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순서로 보고를 해주실 텐데요. 네, 충분한 토론 시간 확보를 위해서 3분 내외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추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아래 하단의 4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과학기술과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생태계는 훼손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민간 기업의 투자 여력은 감소하고 정부 R&D 생산성 또한 저조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AI 대전환 시대에서 현재의 연구개발 방식이 옳은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과기정통부는 3가지 추진 전략하에서 R&D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초연구를 R&D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소 육성, 연구 시스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 인재가 모여들고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이 다른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수 해외 인재 유치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고 출연형 PBS 제도를 폐지하여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간이 협업하여 넥스트 전략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국가 역량을 집중할 전략기술 체계를 개편하고 민간 협업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혁신적인 관리 방식을 통해서 첨단 바이오, 양자, 우주 등 새로운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관점 분야에서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에너지, 첨단 소재 등 기반 기술도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AI와 과학기술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별 핵심 데이터와 노하우를 에이전트 AI로 개발하고 연구자들이 AI와 함께 연구하는 연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의 연산 속도를 높이는 양자 컴퓨터, AI 반도체와 같이 과학기술 통해서 혁신적인 AI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R&D 투자와 연구자들의 도전이 초격차 과학기술과 기술 주도 성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정부가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산업기술은 곧 경제이자 안보입니다. 제조 역량의 혁신 기술을 입힐 때 성장은 가속화됩니다. 조선과 반도체가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석유화학과 철강은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산업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첨단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압도적 기술을 가진 1등 기업이 시장을 독식합니다. 다음입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부가 전환의 실패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소재 산업과 그로 인한 지역 경제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여전합니다. 이는 다시 지역 기반을 약화시키고 저성장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규제 장벽도 혁신과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기술에 강한 기업이라도 칸막이 규제 앞에서는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산업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압도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모두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며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시장 진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조선, 소부장 등 초격차 기술 주권을 굳건히 하고 제조, 피지컬 AI로 공정, 서비스, 제품을 혁신하겠습니다. 바이오, 기후테크 등 미래 성장 엔진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은 사업 재편 자구 노력과 함께 친환경 소재와 고부가 스페셜티로 구조 조정 이후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업과 지역이 고루 잘 사는 모두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하도록 우수기업 연구소를 키우고 한국판 엔비디아가 출연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아리백 산단을 통해 지역을 확실한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기술 혁신을 주도할 기업과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업의 도전적 R&D가 새로운 산업 구조적 전환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찾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상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6년 6.5조 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입니다. 기술 혁신 주기가 짧아지면서 원천, 응용, 상용화 기술 간의 전통적 구분도, 부처 간 경계도 희미해졌습니다.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 규제를 해소하고 실증과 보급에 함께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우리 부라는 말 대신에 우리나라 차원에서 기업과 산업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차관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정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R&D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로 23번입니다. 보건의료 R&D 현 주소입니다. 보건의료 R&D는 감염병, 기후위기, 자살 등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디지털 의료, 맞춤형 의료 등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 시장의 선점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건의료 기술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세계 3위의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물질 발굴, 임상 지원 등을 통해 항암 신약의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고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AI 기반 진단 솔루션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임상 연구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료비는 절감하였습니다. 23번 슬라이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건강 격차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신기술의 규제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AI 기술은 신약 개발 가속화, 의료기기의 신속 정확화,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의료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25쪽 슬라이드입니다. R&D 추진 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수요와 AI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바이오 헬스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투자 방향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R&D 투자 방향입니다. 첫째, 국민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에 투자하겠습니다. 암, 치매, 희귀질환 등 진단 치료 기술 개발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자살, 마약,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 헬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신약 유망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수술 로봇 등 혁신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료 기술 개발과 함께 항암 백신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에 투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셋째, AI 기반으로 의료를 혁신하겠습니다. 높은 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을 통해 필수의료, 신약 개발, 의료 현장을 변화시키고 이를 이끌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의사과학자, 연구중심 병원, 중개임상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의료 현장의 수요와 R&D 성과를 연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3대 추진 전략입니다. 첫째, 현장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AI 신약 등 미래 유망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현장 수요 기반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시장의 진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사업화 전략에 따라 전 주기를 지원하고 병원 기반으로 연구 성과를 실증하고 우수 기술에 투자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걸림돌 없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R&D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R&D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이 22조 원, 고용은 17만 명의 경제적 기술적 성과를 거두고 AI,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도 세계 인류 상품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2024년에 이례적인 R&D 감액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현장은 상당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내일 걱정을 매일 심각하게 해야 되는 중소기업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R&D 지원 방식을 변경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 3가지 정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기업이 제시한 목표 달성 가능성을 제시해서 심사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기들이 제시하는 목표가 적정한지 아닌지 혹은 기업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 대상을 좀 더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지 중소기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정부가 끌고 가거나 혹은 전문가들이 끌어줘야 될 영역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연에서 개발한 연구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고 이것을 거래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 봅니다.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기술 거래 관련된 부분에서 중소기업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초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 공공기술이 시장에 바로 들어가기에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장에 상품을 낼 때 써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의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중소벤처는 저희는 당장 살아가야 하는 시장에서 팔리는 기술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팁스라고 해서 민간 벤처 캐피탈들이 선정하면 저희가 매칭 펀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R&D 지원하는 방식을 좀 더 단계별로 창업, 성장, 글로벌일 때 어떻게 지원을 달리해야 되는지 규칙화하는 부분들 보고요. 그리고 어제 스타트업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본인들이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 해에 CES 혁신상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과 심사 방식에 대한 특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미래 기술을 지금 갖고 있고 처음 만들어내는 기술이 심사를 누가 했는데? 이제 그건 전문위원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심사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하시더라도 스타트업 기술은 아주 생전 처음 나오는 기술들이 많다 보니 여기에 대한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상당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특히 기술 같은 경우는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것들의 상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나라 국가의 R&D 기술이다라고 R&D 집단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힘들어 개발하셨는데 이게 시장에서 안 팔리면 사업화 지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도와드리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전문가들을 넣어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나 해외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K-탑이라고 해서 AI가 수많은 이제 너무 지원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걸 AI로 평가를 사전에 하는 작업들을 좀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신용
기준 보험에서 잘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더 디벨롭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좀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들이 도대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 신청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개요를 쓰느라고 버리는 시간이 너무 좀 길다. 100페이지 정도 뭐 이런 부분들 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술 거래 정보를 하나 모아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기술거래 통합 포털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부터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기부는 그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 좀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팁스 부분을 좀 더 디벨롭을 하고요. 단위별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R&D 영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 사업화, 지역혁신 관련된 부분에서 대폭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 사업화 성공률도 높여서 저희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앞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민간하고 손잡고 시장에서 호흡할 수 있는, 시장 대응이 빠른 기업을 길러내는 것이 중소기업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석종권 방위사업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위사업청장입니다. 국방 R&D 추진 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슬라이드 38쪽입니다. 과거 우리는 정부 주도하에 국방과학연구소와 소수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우리는 많은 핵심 무기체계를 국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했고 국방과학기술 선진국 수준의 도약을 시켰으며 방산 수출과 국내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국가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전쟁의 양상은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 및 첨단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생존을 위해 첨단 기술 R&D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는 국방 R&D가 국가 산업 발전 및 수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확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에서 활용하기 위한 민간 참여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방 R&D는 미래 전장을 주도하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방 R&D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0쪽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라는 목표하에 국민을 지키는 강력한 R&D,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R&D라는 두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국민을 지키는 강력한 R&D를 통해 국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의 선도자로서 다양한 위협에 대응 가능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신규 무기체계, 게임 체인저 개발에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R&D를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민간과의 공통 활용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개방형 R&D를 통해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K2 전차 개발 시 대부분 국방 전용 기술이 적용되었고, 민간 활용이 가능한 기술은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 중인 AI 기반 미래 전차의 경우에는 약 40%가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범용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 활용을 고려한 국방 R&D 추진을 통해 개발된 무기체계나 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의 저궤도 위성은 비상 상황에서 국민에게 통신을 제공할 수 있고, 무인기, 로봇 기술의 경우 재난 현장이나 고위험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방에서만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예산 투자의 파급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년도 국방 R&D 예산은 5조 8천억 원입니다. 향후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국방 전용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 범용 가능 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쳤습니다. 발표해 주신 정 차관님, 차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35 보고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네, 발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컴팩트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인가요? 네, 간단하시죠. 네. 가운데하게 홍영덕입니다. 어리버리 하다가는 발언 기회도 못 얻을 것 같아서. 여기는 흔치 않은 사회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좀 거시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네이처지에서 R&D 투자 효율성이 매우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한국을 지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 단기 성과 위주의 어떤 그런 투자를 하더라.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도전적인, 모험적인 이런 연구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낮더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정부 부처 간의 어떤 그런 투자 중복이 많다는 이런 지적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R&D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정책들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우리 스스로 많이 해왔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제도 개선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R&D 연구의 효율화나 또 어떤 그런 생산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에서부터 기초 응용 개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도 보시면 기초의 교육부에서부터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모든 부처들이 이제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형, 임무 중심형 문제 해결형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협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정책을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강력한 어떤 그런 패키지를 누군가에 설계를 하지 않으면 각 부처가 각각의 어떤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정책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 생산성에 관한 거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그런 흐름을 두고서 정책을 패키지화하는 어떤 이런 과정도 누군가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이제 가장 상위의 어떤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또 요즘 이런 복합적인 어떤 기술의 변화라든지 또 기술이 어떤 복합화 대형화되면서 이 팔리시 믹스에 대한 이런 논의도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들이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혼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PBS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과학기술계, 특히 이제 출연연에서는 가장 환호하고 가장 이 반기는 기대가 큰 그런 아마 우리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런 제도가 단순히 제도 하나만 없애는 조치만 가지고 절대로 어떤 그런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0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 R&D를 하면서 익숙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그런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정책 패키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제가 대통령님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사실 이렇게 지엽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평소하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집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과학기술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갈 일도 많고 해외 어떤 미국이나 중국이나 정말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한가운데서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위원으로서 정말 오랜만에 이 대통령을 모시고 각 부처 장관님들이 이렇게 R&D를 논하는 자리가 제가 드디어 제가 제 자문위원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치열한 경쟁이 너무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눈 뜨고 자고 나면 우리 경쟁자들은 우리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를 제치고 앞서 나가는 게 머리가 쭈뼛쭈뼛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또 우리 혁신본부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통해서 우리 그 R&D 생태계를 복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머리 하나로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우리 모두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그래도 우리도 역할을 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비장한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반가운 얘기가 뭐 예산 증액보다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과 나아가서 우리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좀 많은 아젠다에 가려져 있지만 이 PBS 폐지라는 것이 우리 새 정부의 굉장히 공식적인 입장으로 천명이 된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정말 박수치고 환호할 일입니다. 이게 3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와서 적어도 출연연에 지금 아까도 보면은 예산 30조 중에 44조를 쓰고 있는 출연연, 특히 국가 지식의 허브로 작용해야 될 출연연이 파편화된 연구, 말씀하셨듯이 그냥 효율만, 목표만 달성하는 연구에 매몰되다 보니까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지는 이런 현실을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PBS 폐지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후속 대책이 잘 정교하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정말 이번 계기로 정말 진짜 R&D 성장을 이끌어내는 국가 R&D 그리고 나아가서 젊은 세대들이 R&D 쪽으로 들어오고 또 국가적으로도 R&D 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그 과학자의 사기를 높이는 동인 중에서 뭐 인센티브, 금전적인 보상도 많이 있었지만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연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사기를 좀 먹고 사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 이게 국가자문회의도 좀 주제 좀 해주시고 또 현장도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실제 우리 대통령님이 소탈한 성격으로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하면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사기 진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의견. 좋은 제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이제 부처 협업이 안 된다, 또 일부 나눠 먹기도 있다, 파편화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미국의 경우에 보면 달파처럼 이제 프로젝트를 직제로 끌고 가는 어떤 그 PM 중심의 제도가 있어서 그 PM들이 권한을 가지고 여러 부처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과제, 그러니까 도전적인 과제를 발휘하고 그것들 성과 평가까지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이 과제 점점 나라가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이 과제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끌어갈 그런 PM 조직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기업에 이제 몸담고 있는 몸으로서 제가 기술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술 개발을 어떤 식으로 잘 철저히 검증을 내서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가. 그게 이제 완성도 높은 어떤 기술이 결국 시장에 먹히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의 어떤 실전 기회를 갖다가 좀 많이 주입사하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이 빌 게이츠 이사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논의하신 것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가 SMR이었습니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제 과기부의 12대 전략 기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어떤 보다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이 설비 투자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실제 중소 중견기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이 이제 조세특례법에 전략 기술로 포함되게 되면은 아마 좀 중소기업들의 어떤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또 국가의 어떤 경쟁력 강화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 국익의 어떤 수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국가 전략 기술이 너무 많던데? 12대 전략 뭔 전략이 그리 많아? 에? 10대 전략 기술입니다. 네, 네. 네? 너무 많아서 예. n분의 1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네. 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저도. 예. 예. 저도 출연연 소속 위원으로서 우리 장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PBS 폐지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앞으로도 제도를 정립시키는데 이제 그동안 30년 동안 PBS에 맞춰서 모든 게 지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부작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됐어야 됐던 거고 이게 5년 동안 차분차분 제대로 된 제도가 이제 확립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문가로서 우리 산업부 차관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새 정부 계획에 RE 100 산단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떤 탄소 중립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재생에너지, SMR, 그다음에 배터리, 수소,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 또 이제 데이터 센터 등 지금 새로 에너지를 많이 이제 소비하는 그런 산업체,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된 산업단지, 거기에다 배후 도시까지 포함된 그런 스마트 시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점점 소멸돼가는 지방을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개념은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건 지방 공모 사업으로 적어도 처음에 한두 개 정도 해보면서 좀 성공하는 그 길을 찾아서 이걸 확대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여기 구석에 한 번씩 하고 여기 너무 어리어리하다가 그냥 소외돼가지고요. 장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주신 거 7조개예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 좀 설계하셨는데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좌측 그림 보면은 이제 초고효율 태양전지 풍력 나와 있는데요. 이 에너지 시스템만 잘 되면은 신재생이 된다고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지하자원 빈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기후자원도 빈국입니다. 기후자원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재생에너지는 기후 예측이 안 되면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자체가 중요한 게 물하고 햇볕하고 바람이잖아요. 다 기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혹자는 우리나라 서남 해안에 풍력을 얼마나 깔면은 다 40%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 이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기후는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의 차원에서 이제 기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후를 예측해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들고 원래는 제가 이제 기관장이니까 PBS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워낙 좋게 다 말씀하셔갖고 그건 빼고 요 기후에 대해서 좀 제가 제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무방어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혹시 꼭 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네. 저기하고 이은경 교수님은 한 번씩만 얘기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별로 발언 드릴 게 없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인센티브 제도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술이 대박 기술로 성공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저는 사실 애들을 빨리 꼬셔들여서 이공계에서 육성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을 때 고민해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인센티브가 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고문님이 계시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모두가 내가 경고문님까지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달란트가 학생들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걸 연구를 꾸준히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우 그리고 그거를 사업화해서 이득을 창출하는 경우에 사람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술 거래 같은 걸 하고 역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의 설계에서 단계별 인센티브 진입했을 때, 즉 중간 엑시트가 유리하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할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엑시트를 하더라도 좋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이제 외국 사람을 데려오는 거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이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커리어 패스에서 이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느냐를 봤을 때 여기가 데드엔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을 나가는 걸 너무 그렇게 겁내하시지는 마시고 특히 젊고 어린 친구들이 외국 나가는 거는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 하나 있고 아까 중기 벤처국 장관님 말씀에서 또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민간 역량이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의 역량, 공무원님도 굉장히 똑똑하지만 사실은 너무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민간의 전문 지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연구 과제가 산으로 가거나 배분 과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진행시켜 놓은 과정에 배분 과정에서 산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 인센티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심사 과정에서 약간 어이없는 그런 심사 과정을 말씀하셨지만 그분 심사료 아마 20만 원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어치만 심사를 하고 가신 겁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전문가들의 가치를 지불하면서 평가 과정에 아니면 기획 과정에 불러들일 것이냐를 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점은 정말 중요한 지적 같네요. 그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면서 너무 박하게 해서 진짜 전문가들 안 하고 싶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보상 체계는 좀 현실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PBS 제도가 폐지가 돼서 사실은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에 과거에는 그 출연연에 계시는 분들하고 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기초 분야 특히. 근데 그런 게 없어져서 좋은 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게 없어지는 대신에 새로 그 임무 중심의 대형 과제를 기획해가지고 출연연에서 이제 하시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에 대학의 연구자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조금 현장성 있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학생들도 또 현장과 연계된 연구를 좀 더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산학 연구랑 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국의 그 과학연구재단을 보면 사회과학이 과학으로 분류돼서 그 지원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인문사회 따로 그 이공계 과학기술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신기술들의 경우에 과거에는 기술 속도가 좀 느렸기 때문에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그것이 갖는 뭐 문제라든지 사회의 변화라든지 또는 뭐 그것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뒤따라가면서 연구했었는데 지금은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빨리빨리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 따라서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사회과학 입장에서의 연구, 이를테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사회적인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구될 수 있는 어떤 연구 지원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님,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국가 R&D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학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와서 제가 그냥 한번 이슈화하면서 특히 그 지역대학 육성과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뭐 지역대학 육성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모든 정권에서 있었는데도 왜 계속 지역대학은 계속 꺼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한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사업이나 일부 어떤 그런 그 사업을 가지고 대학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속적이어야 되고 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그 정책이 효과가 이렇게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나는 거지. 당장 어떤 그런 그 오늘 내일 정권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 위한 어떤 대학 정책은 처음부터 어떤 그런 그 기대를 하기보다도 그런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대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차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답은 저는 지역별로 지역 산업에 특화된 특성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역하고의 어떤 그런 그 연계를 가져야지만 여기에는 이제 지역 소멸이라든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패키지로 이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투자나 어떤 그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그 기재부 장관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정책 결정이나 예산 편성이나 해서 지역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여기는 지역 R&D 항목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전체 R&D에도 지방 또는 지역에 우대하는 방안이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네요. 그 전체 R&D에 대해서는 그 사업별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역별로는 쉽지 않죠. 뭐 지방에 무슨 대규모 연구기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또 혹시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문제 교수님, 아까 강원대 홍 교수님께서 네이처가 우리나라 R&D 효율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한 원인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 중요한 걸 빼먹으셨어요. 그게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스템 분야의 과학기술부의 여성 연구 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고 또 여성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는 비율이 작고 특히 대형 과제에 굉장히 작다는 평가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계 리더십의 포지션이 여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 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크게 짚은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럼 정리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분야별로 말씀하셔서 저는 바이오 전문가라서 제가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님께서 좀 자주 좀 저를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안 웃으시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우리 과학기술이 국방에서 정말 많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앞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국방 쪽도 많이 나갈 걸로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셨던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서 또 우리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끄신 세종대왕님께서 하신 게 성균관 유생과 저는 연대 소속입니다만은 웃어줘야 되는 거죠. 글쎄요. 예, 이때가 또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예. 경연을 통해서 이 국가를 부국 강병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사실 대통령님께서 가시는데 언론이 가고 언론이 가는 곳에 국민의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과학기술의 관심은 대통령님께서 과학기술 현장에 많이 가시는 거에 있고 특히 이 자문회의에 매번 참석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경영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그냥 가기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까 얘기하다 말은 게 있는데 일단 해외 인재 유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선망하는 지역이 또 나라가 되다 보니까 가능성이 꽤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실제로 인재 유치로 연결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냥 가자 이렇게 끝낼 게 아니고 어떻게 이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나름 우리 의제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연구는 하고 있죠, 그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뚜렷하지는 않지. 네.
어쨌든 이 길을 좀 우리 개척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크게 도움이 됐고요. 우리 아마 관련 부처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시해 주신 안이나 뭐 의견이나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관성을 벗어나서 또 완전히 새로운 길을 또 개척도 해야 되고 또 그간의 경험이나 노하우도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건 역사적 교훈이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지원하고 투자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제안도 뭐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SM.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년 예산이에요. 우리 그 예산 편성 이래를 가장 최고로 대통령께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가 하여튼 이 용기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먼저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통령님 이동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회의실에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말 잘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실수입니다. 딱 하면 끝나는 건데.